오늘 이 우리 핵에 관한 이 주제가 참 이렇게 내노라 하면 참 그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전봉군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정성장 박사님, 한국 핵무장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논리가 지금 치열하게 대결을 장을 이렇게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토론 진행 순서는 아까 다 사회자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 시간 전략상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세션 발제는 우리 전봉군 국립외교원 교수께서 핵무장의 손익계산서, 핵무장 국익보다 핵 비확산 국익이 크다는 주제로 15분 정도 먼저 포문을 여시고 이어서 정성정 박사님이 15분 정도 발제하시고 나머지 토론하시는 분들 한 7분 내지 8분 정도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핵무장의 이익보다 핵 비확산의 이익이 더 크다. 현재의 관점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약간 좀 독특한 군소학회인데요. 한국 핵정책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전에 만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그게 만들어지니 핵무장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는 성격으로 평소에 비확산 핵 문제 원자력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학회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NPT의 3개 축, 다시 말해서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3개 그 기둥을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가치관 그리고 한국이 국가로서 그동안 가져왔던 핵 비확산적인 NPT의 모범적 멤버로서의 그런 가치관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저희 모든 연구는 국제정치학 중에서는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항상 문제를 다루다봤고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제가 저희들이 발표한 준비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첫 구절에 있듯이 우리 국민은 핵무기에 열광합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가장 이렇게 쏙 빠져서 읽었던 책을 꼽아라 이러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이 아직도 수십 년 전의 책인데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민들의 핵무기에 대한 관심, 이런 열망은 지금 북한의 핵무장 시대를 훨씬 앞서갑니다. 제가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그런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핵무장의 지지도가 제일 낮았을 때가 한 60% 정도였어요. 그게 한 2010년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하면서 우리도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핵안보 정상회의를 하면서 잘하고 나서 이거였고 그 전에는 오히려 한 90% 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한 70, 80%, 75%까지 올라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과 서로 먹고 먹히는 통일 경쟁의 덫에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북한의 불안 때문에 살 수가 없고 그 불안감 때문에 핵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끼인 국가, 약소국의 그런 국가 속성, 정체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저는 핵무장의 그 여론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의 배경이 북한 핵 문제라고 저는 그동안 막연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나왔던 아산에서 이렇게 매해 여론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도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북한 핵무장 때문에 핵 위협 때문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30%, 우리도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강대국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33%, 우리의 핵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한 32, 3%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핵무장에 대한 열망은 북한의 핵위협에 의해서
증가된 측면도 있지만 그게 못지않게 우리 오랫동안 갖고 있는 강대국 핵무장이 강대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핵 주권을 빼앗긴 이상한 나라다라는 그런 열망에서 그 높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핵무장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조금 생략을 하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손실의 측면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준비문은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5페이지 5쪽의 핵무장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비판 부분부터 제가 좀 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그 반론을 재반론하기 전에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서 논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잠깐 그 하나 앞 페이지로 가죠. 첫째 하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핵은 핵으로만 대응 가능하다. 그리고 뭐 역사를 보더라도 적대국의 핵을 갖고 있을 때 반드시 핵 확산을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큰 원인은 우리 안보를 미국의 핵우산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소위 말해서 안보 자강론 또는 찢어진 핵우산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은 한국의 핵무장은 북핵 외교와 남북 대화를 위한 지렛대입니다. 북한은 30년간 항상 30년, 7, 80년 한국을 무시해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계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 우리도 스스로 안보를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실 그런 문제의식은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 지위가 향상된다는 것이 필요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한국 핵무장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NPT 10조를 탈퇴하면은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우리는 관련한 기술 물질을 다 가지고 있어서 단기간 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내심 반기고 있으며 제재를 하는 척하다가 아마 결국에는 수용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국 인사들이 이제 핵무장 용인하는 발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하나가 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다 잘못된 판단이다. 필요성도 그렇고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 것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앞에 나왔던 이상교 박사님께서 한국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해구산 한미동맹 확장 쪽으로서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반쯤하고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제 남은 시간 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이 기존의 핵 옵션의 잘못된 측면을 좀 지적을 하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러한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의 그 필요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시도하면은 우리는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범적 선도적 중견국, 모범적 선진국, NPT 회원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가에서 불량 국가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무장은 국제법상 불법이며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 다양한 국제례집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NPT 10조의 탈퇴 조항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초기에 NPT가 1970년에 발족할 때 많은 국가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너네들 들어와도 다음에 나갈 수 있어요 라고 했고 사실은 한국도 그래서 7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NPT는 70년에 발효했지만 그 당시에 50여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내 1995년도에 NPT의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NPT는 이제는 영원히 존속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25년간만 존속시켰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야 너 10조를 이용해서 탈퇴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25년만 하고 나서 그때 혹시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1995년에 완전 연장한 다음에는 NPT는 보편적 법이 되었습니다. 보편적 법은 그것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탈퇴 조항이 제가 볼 때는 사문화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원용하는 순간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된다. 이란 한번 보십시오. 이란이 왜 못하고 있습니까? 이란 같은 그런 깡패 국가도 못하는 거 보면 얼마나 탈퇴 조항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무장의 결과 우리의 위신이나 우리의 안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 안보와 국력이 더 취약해집니다. 미국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일관되게 너네들 핵무장 할래? 한미동맹을 받을래? 둘 중에 그 선택을 항상 요구해 왔습니다. 핵개발 시도는 한미 갈등을 초래하고 미국 핵우산을 후퇴시키고
시키고 한미 동맹의 신뢰의 손상을 크게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주한미군 해구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제공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대원칙은 미국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호시탐탐 한국을 견제하는 국가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국력에 의해서 경쟁하는 나라들, EU 국가들, 일본, 중국은 만약에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한다면 얼씨구나 좋다고 온갖 한국의 제재를 가해서 한국을 후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미국의 해구산 확장 억제 해결비 그룹은 대북 억제에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가 드골이 미국 대통령에게 야 너네들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프랑스의 자체 핵무장의 논리로 이용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련은 미국을 2차 타격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근거를 보더라도 북한이 미국을 2차 타격의 역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마음껏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저는 아직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타격, 2차 타격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바뀌겠지만 아마 그것은 10년, 20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찢어진 우산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의 저희 판단은 상호적 이익관계입니다. 미국의 일방적 동맹 폐기, 공약 철회 가능성은 굉장히 작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앞에 전재선 교수께서 말했듯이 만약에 미국이 한국의 동맹을 방기한다면 많은 동맹 국가들은 다들 미국을 방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물론 최선의 원거리에 있는 강대국의 자기를 도와주는 게 최선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볼 때 안보적인 옵션입니다만 만약에 미국이 방기하게 되면 자기는 옵션을 바꾸어서 가까운 나라에게 싫지만은 거기에 안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또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 매우 커졌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군사력을 줄이거나 축소하게 될 경우에 특히 평택 기지 같은 것은 향후 일부 줄인다면은 향후 그것에 대한 복구가 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이 복구 못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한국에 압박을 가해서 한국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드라는 조그만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핵 균형을 우리가 핵을 가지면은 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저는 미소 핵 억제의 신화가 있다고 봅니다. 미소 핵자는 태평양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대신 싸워줄 프락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두 국가가 직접 붙어 있고 핵무장한다면 인도 파키스탄처럼 경쟁을 해서 결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도 서로가 죽고 죽이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캐시미르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경우는 서로 죽고 없어져야지 이게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핵 액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동맹국가, 통상국가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만 핵 개발의 계곡,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재의 시간, 국내적인 반대의 시간 여러 시간인데 저는 그러한 그 계곡의 핵 개발의 계곡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실컷 조건 간에 한미동맹의 안보를 의존하는 동맹국가이자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비자율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대우 의존도는 80%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상국가적 속성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를 거스르는 핵개발은 불가능하며 또 국내적으로도 현재 민주당의 입장을 보고 날 때는 핵무장을 위한 정치적 국민적 합의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핵 개발한 국가들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자율 외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누가 말하다 듣지 않습니다. 인도, 이란도 마찬가지죠. 북한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한국과는 국가적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주 외교를 표방하고 핵무장의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1, 20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NPT를 탈퇴하면 저는 한국의 원자력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미국 하나가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인도 간의 원자력 협력이 일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이 다른 나라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NPT 해제는 아직은 굉장히 솔리드하다. 특히 지금처럼 탄소 중립 시대 그리고 에너지 위기 또는 에너지 안보 시기에 우리가 원자력을 굉장히 우리는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자력의 지속성,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는 농축 재처리가 아주 필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도 저는 아주 어렵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이충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사님께서 인터뷰를 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계 인사들이 핵무장 용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많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개인의 의견이고 어느 누구도 정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론에 대한 관심 끌기용 립서비스로 저는 한국 국민들의 오디언스를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한두 마디 던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잘못 부안해동한다면 나중에 큰 비용을 치를 수가 있다. 여전히 심지어는 그 트럼프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는 공개적으로 한국 핵무장을 반대한다. 미국의 해구산을 우리는 해구산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핵무장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의 NCG를 받고 나서는 거기 워싱턴 선언 안에 NPT 회원국으로서 남아 있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미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안보 협력에 대한 건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NPT 회원국으로서 남아 있겠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말이 들어간 걸 보면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압박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술핵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도 거기서 또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많은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주 제일 최종 아주 간단한 한 1분대로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미 동맹이 또는 미국의 확장 억제가 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은 국가 존망의 갈림길에서 모든 핵무장의 비용, 불이익, 폐해를 무시한 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우리는 이것을 위한 그렇게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라도 제가 볼 때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이 필요하다면은 핵무장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비용을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저는 어딘가에 플래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플래닝이 있다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술핵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의 현재로서는 베스트 솔루션은 한미동맹, 주한미군, 확장 억제, NCG입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모든 기업들이 뭐 온갖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듯이 저는 플랜 B, C가 필요하다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는 제가 볼 때 정부와 전문가 그룹들이 조용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문제이지 핵무장 논으로서 또는 전술핵 재반입 주장으로서 해결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핵무장이 국가 안보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국력을 더 약화시킨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핵무장의 필요성은 다 알지만은 통상 국가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이 그런 경제 제재와 그 경제가 폭망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NPT 탈퇴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하는 우라늄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짚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래대목 가까워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성장 박사님은 그 15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전봉근 교수님께서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논리에 대한 저의 반박이
제가 작년에 발간한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책의 Q&A 쪽에 나와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언급하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핵무장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 플랜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이제 1월하고 4월 경에 내년 초에 한국의 핵자강 프로젝트 이제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3권의 책을 발간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내 전문가 35명이 참여해가지고 46개 장을 집필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의 핵무장 담론, 이것이 제가 작년에 쓴 책에 쓴 총론으로 제시했다면 이제 강론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그런 결단을 내린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니까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뭐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은 적어도 이번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한 절반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 비학선론자들 주장을 보면은 바이든이 마치 영구 집권할 것처럼, 뭐 트럼프 재집 2기가 출범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하면 트럼프 1기하고는 분명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에는 외교안보 라인에 이제 그 충성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나 2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1기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사위 쿠시너가 이야기를 했죠. 초기에는 뭐 외교안보 라인 중에 80%가 트럼프에 반대했다면은 그 트럼프 임금 아래는 반대한 사람이 20%, 80%가 추종한 사람 받겠다고 얘기를 할 거고 했고, 그래서 뭐 트럼프 행정부 시 국방장관 했던 사람 발언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임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크리스 밀러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크리스 밀러의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크리스 밀러는 그러니까 미국 국방비를 한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국방비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인태 지역에서도 이 인태 지역의 국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미국은 그러니까 지원한 역할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트럼프가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어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핵 개발하는 걸 허용하겠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제 엘브리치 콜비 같은 경우, 전 국방부 부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거론이 되는데, 이 콜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게 낫다. 그 논리가 뭐냐면은 그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미국은 헤비급이고 중국도 헤비급인데, 그리고 이제 북한은 미들급인데, 미국이 미들급인 북한 상대하다 지쳐가지고 중국을 상대 못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크리스 밀러 입장 그리고 콜비의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장이.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확장 억제 약화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비확산에 의존한다. 저는 이거는 올바른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수많은 말을 바꿨다고 하지만은 그 주한미군 비용이 과도하다는 얘기는 뭐 125번이나 했다고 최근에 수미테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뭐 세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그 주한미군 감축, 뭐 철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감축하려 할 거고, 또 한미연합훈련 축소하려 할 거고, 그럼 미국의 확장 억제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서
2030년이면 200개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북한은 지금 핵잠수함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는데 확장 억제가 약화돼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모범 국가로 남기 위해서 비확산을 고수해야 됩니까? 그 한반도 비핵화,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누굴 위한 비핵화입니까? 그거는 북한하고 중국을 위한 비핵화 아니에요. 이미 북한은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 만들고 있고 중국도 핵무기 기하급수적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죠. 2030년이면은 1000개, 2035년이면 중국은 1500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한국의 핵무기만 못 만들게 하면은 이거는 이 한반도 비핵화는 건 한국만의 비핵화죠. 이렇게 동맹에게 불리한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은 우리에게 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하는 거고,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되면은 당장은 뭐 방위비 분담금 압박 들어오고 한미연합 훈련 축소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주한미군 축소하겠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부담으로 느껴지고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신에 트럼프나 트럼프 측근 인사들은 대신에 한국이 핵 보유하는 거 논의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국무장관 했던 폼페이오도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핵무장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트럼프 측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빅터 차도 얘기하고 스미테리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 측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나 그 측근들이 갖고 있는 비개입주의 입장, 반국제주의 입장, 그걸로 인해서 세계가 바뀔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까지의 미국에 계속 의존한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크리스 밀러가 SBS하고에서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의 미국과 한국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와 같았다. 근데 앞으로는 같은 대등한 관계로 가야 된다. 전작권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리고 뭐 영국이 브렉시트로 갔죠. 이제 뭐 유럽도 지금 불법 이민 문제로 극우가 득세하죠. 미국도 불법 이민 문제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확산론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이 마치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과연 미국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민주당, 공화당으로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인종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그 비확산론자들이 뭐 미국에서 영향력이 세죠. 특히 민주당 인정배에서 셉니다. 그러나 과거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 핵무장 용인했을 때 공화당 정부였죠. 그러니까 이 공화당은 일방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정책과 공화당의 정책이 다른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의 정책이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한테 사용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너무나 어떻게 뭐랄까 북한을 너무 선의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과거 임진왜란, 6.25 전쟁, 그리고 한일 합방 어떤 상태에서 당했습니까? 설마 주변국이 우리를 침략하려 할까? 뭐 그런 징후가 있어도 무시했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징후가 있어도 무시했죠. 그건 안보 불감증에서 당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거의 100% 가까이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거다라고 했는데 했죠. 그리고 중국이 대만 그러니까 침공 안 할 거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지만은 또 중국 가면은 대만 통일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대만 침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과연 미국이 그러니까 4개의 전장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미국이 지금 2개의 전장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중동, 거기다 한반도, 중국, 대만
이 4개의 전장을 미국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이 콜비의 이야기를 단순히 콜비 개인의 의견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입니다. 콜비의 논리를 보면은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싫어서 한국과 동맹을 깨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더 큰 역할을 맡아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자체 핵보를 통해서라도 북한 견제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쓴 글에도 나와 있지만은 미국이 당연히 전 세계적 규모에서 최대 군사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시아만 놓고 보면은 다르죠. 아시아에서 이 중국의 경제력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가장 높은 가장 빠른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죠.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아시아에서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해군력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미국의 해군력 이제 중국보다 결코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미국의 해군 조선 분야 인프라 얼마나 취약합니까? 원자력 산업에도 인프라가 취약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하면은 제재를 했죠. 그런데 ICBM 그 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번 발사했지만은 제재가 한 번이라 채택됐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채택이 안 됐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그러니까 기존 핵보유국들 간의 협조 체제가 이미 깨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북한 편 드느라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채택이 안 되는데 한국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러시아랑 중국이랑 손잡고 우리 한국 제재하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할 수 있었던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능했던 얘기는 다릅니다.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미국 아까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면 당연히 미국이 우리를 돕죠.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원해 줄지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장담 못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까도 그 앞세션에서 얘기했지만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무조건 핵무기로 북한을 보복한다 그렇게 규정 선언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도와주고 싶겠죠. 그런데 미국이란 민주주의 국가는 변덕스러운 국민 여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뭐 단기간 내로 끝난다 모르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국민들은 피로감 느끼고 그래서 과거에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고 또 미국이 동맹을 포기하지 않는다. 올 대만하고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대만하고 상호 방위 조약도 파기했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이제 미국 지켜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맹은 계속 가야 되고 한미 동맹은 계속 가야 되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만은 기본은 자강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 자강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맹으로 가야지 그 동맹이 우선되고 우리가 자강이 후순위로 밀려가지고는 우리 안보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제는 무너지면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안보가 무너지면은 경제도 아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이 핵무장하면 다른 국가들도 다 핵무장한다. 지금까지 인도 파키스탄 핵무장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국가 어느 국가가 핵무장했습니까? 북한 하나밖에 핵무장 안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6차례 핵실험하고 그동안 수없이 ICBM 발사했는데 핵무장한 국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나라가 한국의 원수가 됐다고 한국 핵무장한다고 해서 갑자기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다른 나라가 핵무장하겠습니까? 이란 같은 나라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뭐 핵무장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반드시 핵무장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들 이제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 국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과연 우리가 어떤 나라를 어떻게 다른 나라를 설득할까? 이제 그 점을 생각을 해야지 다른 나라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모범생이 돼서 국제사회 모범 국가로 남기 위해서 우리 안보를 포기한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